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시장 우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강화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 먼저 주요 코너들을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컨설팅 랩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2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오늘은 좀 이라크발 악재로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예, 간밤 뉴욕 증시의 이틀 연속 조정 흐름과 함께 금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강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선 지지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독일 지수 등 선진국 증시를 살펴보면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일부 과열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차익 실현의 빌미 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펴보면 간밤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의 내전 문제와 관련돼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편 부각시켰고요.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점차 경계 심리도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FOMC 회의와 관련돼서는 지난주 6월 이후에 미국의 5월 경기 지표들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FOMC에 대한 경계 심리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경기 회복 속도가 재차 빨라졌을 경우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일부 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는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첫 FOMC 참석과 함께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견되어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다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일단 오늘 2시, 국내 시간으로 2시 30분이면 중국의 5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5월 산업 생산액 같은 경우는 전월 8.7%에서 8.8%로 5월 소매 판매 증가율 같은 경우 전월 11.9%에서 12.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전월 대비 소폭 부진할 수 있겠지만 6월 초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PMI 지표 등 생산 및 주문 지수의 반등이 확인되고 있어서 산업 생산의 개선세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후반에 있을 FOMC에 대한 경계 심리는 여전할 것으로 보여서 FOMC 이전까지는 리스크에 대한 경계 심리도 여전히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회의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 장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 랩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양광 업종이 올해 하반기에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사실 태양광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제 태양광 업황이 끝났다. 그리고 태양광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거꾸로 봤을 때 태양광 하면 이코로 하는 게 바로 일반인들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OCI만 얘기합니다. 네네. 그 얘기는 정말 태양광을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 태양광의 흐름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태양광 업황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업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테마였고 이제는 산업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분명히 2014년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업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압축 집약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업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우리가 폴리실리콘 하면 딱 아까 말씀하신 OCI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 일단 보통 이제 폴리실리콘 얘기를 할 때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이냐, 20불 위냐, 20불 아래냐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20불 위가 됐을 때는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흑자를 내고요. 20불 아래가 됐을 때는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적자를 내는데, 지금 이제 분명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폴리실리콘 업체의 대표 주자인 한국과 독일이 일단 적자에 벗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계속적으로 팽배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한국이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최고 강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독일 역시도 이쪽 부분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분들을 보이는데, 이쪽이 일단 적자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폴리실리콘 라인의 최고 태양광 전체의 밸류체인 쪽에 최앞단에 있는 폴리실리콘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업황들이 좀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적자를 벗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불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돌아섰다. 그거는 이제 단위 생산, ASP라고 얘기를 하죠.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이 판매 단가에서 경쟁력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가 절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발전 시스템 쪽에 확대 부분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구조들이 좀 안정이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데요. 중국 태양광 업체는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태양광 업황에 대한 침체 국면이 나타나면서 태양광 업체들의 전반적인 매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개선이 됐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 중국의 태양광 쪽의 어떤 침체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익성 높은 일본 쪽으로 매출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매출의 절대 규모는 감소했지만 수익성은 분명히 개선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상업용, 가정용,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 쪽은 이제 기업용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규모로 전기 에너지를 쓰는 그런 쪽보다는 규모는 좀 작지만 상업용이나 가정용 쪽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업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은 실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오늘 지금 이제 태양광 업체들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OCI 같은 경우는 한 플러스 2% 정도,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1.9% 정도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태양광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그동안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 기대해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고 네. 근본적인 업황이 좀 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2014년도에 태양광 업체가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1사분기의 기대치가 좀 높았어요. 1사분기의 기대치가 높았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실적이 분명히 개선된 건 맞지만 개선의 속도는 상당히 늦었다. 근데 늦었던 이유 중에 가장 얘기를 좀 압축해 보니까 일본과 중국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다. 어차피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의 보조금 내지는 어떤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경제 진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결국 폴리실리콘 가격이 3.2% 정도 하락을 했고요. 폴리실리콘 다음 단계 밸류체인 쪽에서 모듈이죠. 모듈 쪽의 가격이 2.1% 정도.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의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앞단에 있는 쪽의 실적들은 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수요 부진 원인이 뭐냐라고 본다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 분명히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조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은 원전 사태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반적으로 돌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단가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상태가 분명히 맞고요. 그럼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쪽의 방향을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일본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제 올 4월부터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딴 부분을 좀 돌리면서 경기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고요.
자, 중국이 좀 문제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태양광, 풍력, 기타 등등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오는 상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사실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연도별 연도별 규모로 보면 14기가와트 정도. 이 14기가와트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그 1기가와트를 만약에 그 방막형으로 돌리게 되면은 기가와트당 장비 발주가 거의 2조 원에 달하고요. 이걸 갖다가 그 결정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10분의 1 정도 가격인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지금 일단 방막형으로 기본적으로 14기가와트 정도, 그러면 거의 20조에서 30조 정도의 자금을 쏟아붓겠다라는 올해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반기에 지금 집행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집행한 걸 보니까 14기가와트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분기당 4기가와트 이상씩을 투자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최소한 8기가와트에서 거의 10기가와트 정도까지 투자가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 가지 그 금융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니까 중국은 지금 2014년도를 들어와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투자했냐면 3에서 4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10기가와트 정도가 아직은 하반기에 투자가 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이 전반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관련 기업들의 수요 부진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만큼은 따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게요. 그럼 만약에 하반기에 그 중국이 스몰캡 부양 정책을 마무리하고 결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한다면 결국은 그들은 집중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미뤄왔던 태양광에 대한 집행을 10기가와트를 하반기에 다 집행을 한다면 중국 태양광 업체 그리고 전 세계 태양광 업체들은 상당한 호황을 겪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유럽과 그 중국 쪽은 태양광의 무역 분쟁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서로 간의 쪽에 관세 부과를 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틈새에 껴있는 우리나라가 이쪽에 최고의 어떤 그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중국의 태양광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도 있을 뿐더러 반사이익도 같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태양광의 본격적인 개화를 나타낼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최고의 호황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수요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만회할 만큼의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다음 타이틀 중에 제목이 뭐냐면 하반기 태양광 각국 지원책 확대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풍력이 개화됐냐 태양광이 개화됐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풍력 쪽은 유럽 쪽이나 중국 쪽을 기준으로는 엄청난 양의 지금 실질적인 누적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풍력 기준으로는 1기가와트 투자 못한 0.56기가와트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사실은 뭐 1년에 보통 이제 풍력 기준으로 보면 한 20기가와트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누적 기준으로 600기가와트 정도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제가 기가와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원전을 갖다가 향후 6기 정도, 그러니까 총 이제 그 6기 정도로 그냥 기존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5기 정도를 발주를 해서 11기 정도로 원자력을 투자를 한다는데 이 전체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8기가와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양이라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10기가와트 그러면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쪽으로는 깜짝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조를 투자하는 규모고요. 그 투자 규모라는 것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중국은 정확하게 2017년도까지 현재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면 70기가와트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실 그 독일이 10년 동안 쏟아본 게 어느 정도냐면 40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은 단 5년 안에 얘네들 중국 독일 시장을 뛰어넘겠다는 거고 사실 태양광 쪽으로는 최고 누적 투자가 많이 됐던 게 독일 쪽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5년 안에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자기네들이 태양광 쪽에서 완전히 선점하겠다는 얘기인데 2017년도까지 만약에 70기가와트가 정상적으로 투자된다면 태양광 쪽은 최고의 호황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소위 말하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해서 본격적인 산업이 완전히 개화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년까지 중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거는 15기가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4기가와트, 내년에도 10기가와트 이상 투자를 한다면 누적 기준으로 30기가와트가 될 거고요. 그럼 향후 2년 동안에 40기가와트라면 연간 기준으로 20기가와트 이상을 투자한다는 거니까 사실은 엄청난 속도를 갖는 거고 중국에 이제 잉여 자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석탄 화학 사용 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쪽은 신재생 에너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중국 쪽은 3분기에 태양광에 대한 부양책 발표 조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해 집행하지 못한 태양광에 대한 본격적 투자, 그리고 미국은 석탄 화학 사용 금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학 사용 금지라면 이 공백을 결국 뭘로 메꿀 거냐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내지는 비중 확대 쪽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역시도 그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 태양광에 대한 확대 및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하반기에는 태양광 업황에 대한 굉장한 어떤 탄력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쪽이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태양광 하면 떠오르는 OCI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어떤 종목군들에 좀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지금 태양광을 잘못하시는 게 이제 OCI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결정형으로 갔을 때 소재 쪽이 가장 호황인데요. 지금 태양광의 대부분은 이제 방막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방막형이라는 것은 폴리실리콘 사용량을 줄이는 쪽이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밸류체인이 된 상태에서 발전 시스템, 지금 계속 말씀드리자면 몇 기가와트 하는데 결국은 이제는 밸류체인이 형성된 상태에서 모든 게 라인업이 됐다가 하면 발전소 쪽의 장비 쪽이나 발전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래서 이제 발전 용량을 키울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가는 이런 쪽이 훨씬 유리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도 태양광에 투자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S에너지 같은 게 그래도 발전 쪽에 대한 얘네들의 주력은 모듈이지만 그래도 발전소를 영위하는 업체들이 아마도 수익이 좀 예상되는 거고 거기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마도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양광 쪽 이야기를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얘기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 바로 이 시간은요 당일의 특징주를 찾아서 어떻게 이 종목을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이 선물옵션 만기 때 지난번 3월이죠. 그때도 말씀해 드렸는데 외국인들이요 선물 옵션 당일날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장난을 잘 안 치고 그 다음날이 항상 문제다 이랬는데 오늘도 무려 11,000계약 가까운 선물에서 매도를 뻥 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한 2천억 정도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급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났잖아. 이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 기업 가치가 적정한 가격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시장의 충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선물로 인해서 또 충격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충격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다 제거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즉 지금은 선물에서의 장난 속에서 지수가 흔들리는 내용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요, 그냥 잠시 이런 부분 선물에 의해서 흔들리면 선물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지금 시장은 이 파생적 흐름이 주가 시장을 흔드는 획대독 전형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매도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부 다 프로그램 쪽으로 나왔다. 각각의 종목들은 사고 있는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든든한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될 것은요, 반드시 이 기업들의 실적과 내재 가치에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즉 내재 가치로 접근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장의 조정과 기업의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항상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차트만 가지고 어떻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차트 깨지고 나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자기가 믿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주가는요,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림으로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차트를 버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산다. 차트 버리세요. 그리고 그 기업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일생을 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 필립 피셔, 이런 투자의 대가들은요, 단 한 번도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공부하고 21선, 61선 여기 깨지면 얼마네, 일목균형표상에서 선행 스팬이 얼마네, 그거 가지고 투자하면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모든 주식 투자의 진짜는요, 그 기업의 가치에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투자를 하면은요, 굉장히 느긋해지고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 시장의 충격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반드시 이기는 필승법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역시 우리 시장 대장주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6월 들어서 급락세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어느덧요, 140만원까지도 완전히 깨버리면서 지금은 137만원대, 6만원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자, 왜 이런 이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지 첫 번째 이유, 최근에 이슈 이유를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149만 5천원, 제가 150만원까지 갈 거다 이랬는데 149만 5천원, 5천원 빼고 딱 고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에 이번 급등하게 된 게 가만 놔두면 정상적인 흐름이 나왔을 건데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바로 분할하면 이 기업의 가치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분할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변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체제로 안 간다고 봐야 됩니다. 갈 가능성 거의 없다.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각 사업 부문별로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은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안 한다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자체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튼 이러한 분할 이슈가 소멸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요, 안 한다고 부인했고요. 또 하나, 법적인 부분에서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지금 금산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걸리는 게, 자본시장법까지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기대치만큼은 반납을 해야 되죠. 그 기대치만큼 반납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선물 매도를 치니까 선물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거의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선물에서 삼성전자 그대로 충격이죠. 나머지가 떨어지고, 그게 어떤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니까 투매적인 국면까지 같이 엮이니까 그냥 수직 낙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내용은요, 6월 달에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를 조금씩 해나갔어요. 했다가 한 이틀 정도 샀다가 다시 매도했는데,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가 이번 삼성전자의 149만 5천원대에서 오늘의 가격까지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은 바로 이거였다. 수급적인 흐름들 보면은요, 일단 3월 말부터 가파르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누구의 힘으로 올라갔냐면 바로 외국인이죠.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증권사하고 투시는요 계속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6월 148만 원 이상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부터는요 연기금 또한 매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매도권에 들어가 있다. 연기금이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면 꾸준하게 샀다가 팔 때는 또 꾸준하게 팔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연기금도요 꾸준하게 샀다가 나중에 꾸준하게 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기금도 몇 달 동안 샀다가 몇 달 동안 팔아버리고 굉장히 주기가 짧아요. 왜냐면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한 종목이고 선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기금 또한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사가지고 300만원까지 가겠지 싶어가지고 들고 가는 이런 액션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 존재했던 부분에서는 148만원, 여기에 수급이 변화가 생겼다? 그럼 이 가격이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는요 좀 이따 여러분들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스마트폰 시장은요 일단 성장성이 이제 거의 둔화된 정도가 넘어서 성장성은 이제 끝이 났다고 봐야 되죠. 이제는 원가 절감으로 돈을 남겨먹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산업의 성숙기가 나왔을 때는, 성숙기는요 바로 이익률은 매출액은 증가되지만 이익률은 떨어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그럼 차세대 스마트폰에서 줄어드는 이러한 이익들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지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순환이 진행 중인데, 일단 뭐 스마트폰 시장 사이클이 이미 후퇴 국면에 들어갔어요. 근데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SSD 하드디스크가 전부 다 SSD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매출과 새로운 이익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 주가는요 많이 밀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정책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 작년부터. 근데 이 정책의 변화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죠. 주주 친화적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당률을 증가를 시키고요,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의 주주 친화적, 즉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프라이드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주들의 강성주주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요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향후 전망을 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DRAM 시장이 올해까지도요 약 한 5% 정도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DRAM 시장에 견조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신규 수요가 어디 쪽에서 나타났냐면 바로 이제 모바일 쪽에서 났죠. 삼성전자 휴대폰을 많이 못 판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DRAM이 안 팔린다, 이건 아니죠. 왜? 삼성전자 휴대폰을 못 팔아도 다른 데는 팔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이런 것들은 누가 다 제조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조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또 모바일의 성장이 축소된 부분을 메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뉴스는요, 이 애플이 ARM 기반의 AP를 기반으로 한 맥킨토시를 출시한다고, 개발한다고 지금 내용을 나왔는데, 우리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로 따져보면 그 안에 CPU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인텔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비메모리, 그죠? 인텔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컴퓨터는 다 인텔이 들어간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MD 칩,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그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AP인데요. 이 AP는 대부분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어디 거냐면, 퀄컴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뒤에 가면, 휴대폰 사시면 뒤에 보면, 퀄컴이라고 항상 적어 놨습니다. 퀄컴이 다 잡고 있는 이 프로세스인데, 요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뭐냐면 이 ARM이라는 회사가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요 칩을 설계를 해가지고 다 주문을 하면 생산을 하는 구조거든요. 바로 이 기반의 맥킨토시 PC를 만든다는 거죠. 즉 뭐냐면 이게 가진 의미는 모바일과 PC가 하나의 운영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퀄컴이 아닌. 그러면 결국 PC도 모바일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도 요거를 제조를 위한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파운더리 업체라 그래요. 파운더리 업체. 이게 넘버원이 전 세계 50%를 점유하고 있는 TSMC 대만이고요. 삼성전자는 한 4위권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이제 신규 창출이 수익 창출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물론 삼성도 AP를 개발하고 있지만 표준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요 ARM AP 기반의 어떤 맥킨토시 PC 출시는요 삼성전자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분기 실적은요, 예측치가 현재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8조 9천억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7조 4,670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면, 전분기,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1분기와 지금 크게 다르지 않는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주가는요, 자, 요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플러스 실적이 나왔어요. 자, 2분기도 플러스인데 1분기하고 똑같아요. 그럼 주가가 1분기나 2분기나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죠? 하하,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주가가요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실적이 똑같으면 이 회사는 돈을 못 번 거예요? 못 번 건가요? 아니죠. 돈을 벌었다는 거죠. 주가는 1분기와 2분기 동일한 실적이 나와도 1분기보다는 조금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주가라는 겁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으면 어떻게 다시 내려와야죠. 근데 못 올라가 있으면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왜 148만 원대 매도로 돌아섰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밸류밴드를 보시면 지금 A 포인트가 3월 24일 날입니다. 3월 24일 날 125만 원에 제가 매수 타이밍이다. 150만 원까지는 삼성전자 이기는 종목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B 지점 있죠. B 지점 있죠. 초록색이 지점인데 저기 가격이요. 148만 원입니다. 저 가격 부근에 오니까 연기금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기적인 저항이 되는 자리다. 그러면 지금 다시 떨어져 가지고 A 지점에 상하는 그만큼의 가격으로 떨어져야 되느냐? 아니죠. 제가 1분기보다 2분기 분명히 더 똑같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수의 영역이 밑에 선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아니라 선 위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즉, 이 말은요,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내재 가치 및 역사적 마켓 밸류에 고려해 봤을 때 적정 라인은요, 148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라인 정도에 한번 터치해주고 밀렸고요. 그렇지만 좀 밴드 자체가 어때요? 지금 전부 다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즉 뭐냐면 이 기업의 내재 가치와 마켓 밸류는 상승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밸류밴드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요 135만원 이하에서는요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우상향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겠네요. 그죠? 아까 밸류밴드를 보니까 이 우상향의 밸류밴드가 뭐라고요? 재무제표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어느 가격을 매겨주느냐의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이 밴드가 상향 밴드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에 135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면 다음 목표가는요 149만원, 150만원에서 152만원 정도 선이 될 거라는 거죠. 약 10% 삼성전자의 10%의 정도 수익을 3개월 안에 낼 수 있다면 충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만은 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지금 일정 수준의 상향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갈 것이니까 단기적으로 롤링 매매 샀다가 팔아주고 샀다가 팔아주는 이런 롤링 매매도 결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인 롤링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은요 항상 아시죠? 일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저희 샘플러스 제 방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음 주 전망 쫙 짜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부근하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일요일 밤 9시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오늘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은 다시 플러스로, 코스닥은 많이 밀렸다가 좀 밀려있긴 하지만 천천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로 해서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이 밀리는 거, 한국타이어죠. 2% 빠집니다. 하지만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2% 빠져도 걱정 없습니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잘 버티시고, 요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다음 주가 될 겁니다. FOMC 회의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1980에서 1990포인트 정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을 줄 수도 있다. 좀 더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죠? 대신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부터 6월 중순부터는 코스닥이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코스피 대비해서요. 딱 들어맞췄습니다. 그렇죠? 자, 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부터 코스닥 같이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수급과 실적 위주로 보셔야 되고, 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잘 가고 있죠? 네, 좀 이따가 AS도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조금 빠르게 캐치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100점주 드리기 전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잘 아시죠?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 나오고 있어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상담해드릴 겁니다. 빨리빨리 아무 내용이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5개죠. 만도, 금호석유, SL, CTC 바이오, 그리고 한세실업입니다. 자, 만도 볼게요. 만도. 자, 2.7% 올라가요. 자, 잘 갑니다. 3%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어요. 만도가. 정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자, 만도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좋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몇 번 가지고 나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선상클럽에서 매수 괜찮네요 주신 분한테 괜찮습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갈까요? 더 갈 겁니다. 자,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다음 포인트 3월 고점, 바로 급락 직전 이 포인트가 가격적으로 보이자면 어디인가요? 좀 밀어볼까요? 13만 5천 원 정도까지 흐름은 보이네요. 가능성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죠? 수급. 오늘 수급입니다. 자, 외인 27억, 기간이 56억, 1시 반 기준으로 해서 투신과 연기금, 국가 쪽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수급 볼게요. 최근 수급 살펴보자면 기간 많은 물량 3일째 연속. 자, 제가 뭐가 좋다 말씀드리죠? 개인만이 팔고 나가면 장 땡이다 말씀드리잖아요. 외인이 팔더라도 많은 물량이 아니었어요.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 나타나주고 있단 말이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더 갈 거예요. 조정이 조금 다음 주 잠깐 쉴지언정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자, 그래서 만도는 잘 들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자,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납니다.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 그리고 수급 매력도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금호석유 바닥, 6월 바닥,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년 만에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작년 6월도 촥 6월 달에 바닥 확인하고서 올라갔어요. 참 재밌게 또다시 반복입니다. 그렇죠? 다음 포인트 어떻게 해요? 상승 주겠죠? 못 가도 저는 10만원 보거든요. 10만원 정도까지는 반등 포인트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급하게 안 가요. 어떻게 가죠? 절대 주식은 급하게 안 갑니다. 올랐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요. 갈지자 그리면서. 떨어질 때도 바로 안 떨어집니다.
갈짓자 형태 그리면서 떨어진다고요. 그쵸? 이번 마찬가지 흐름. 가능성이 있어요. 잘 지켜보십시오. 아셨죠? 흐름 좋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잘 두고 가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SL입니다. 무섭게 올라가는 우리 자동차 부품주 SL입니다. 6월 초에 부품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분들 잘 아실 텐데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위기. 제가 매수 사인은 못 드렸어요, 사실. 그 부분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수급 볼게요. 최근에 수급, 이 종목을 이끈 수급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1차로 기관들이 종목 수급을 이끌다가 상승을 이끌어주다가 외인들이 받아서 다시 이끌어주면서 어찌됐든 개인은 그냥 계속 물량을 뺏기고 있는 그림. 근데 최근에 기관은 매도가 나가요. 아주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외인이 많은 물량 매수해주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 종목 근데 매수를 지금 당장 해야 될까요? 나쁘지도 않아요. 오늘 수급도 보면은 외인이 또 한 번 종목을 이끌어주니까 상승을 시켜주니까 양매수 들어주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 매도세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많이 밀렸다 올라가는 포인트 나왔지만은 거래량이 터질 만큼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소강 상태 들어들면서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매수 자체는 SL은 자제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CTC 바이오예요. 오늘 11% 급등을 해요. 최근 바닥에서 상당히 조금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기관 매수가 상당히 잡혀주는 종목이에요. 보세요. 정말 많이 밀렸죠? 끔찍할 정도로 밀렸습니다. 바닥 포인트 나왔죠? 근데 사실 이 바닥 포인트가 이전 2010년 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흐름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잡힌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수급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연기금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래도 기관이 더 이상 팔지 않아주고 있다는 거. 안 팔잖아요. 그래도 매수가 들어온다. 간간히 이게 굉장히 좀 괜찮다. 더 이상 그래서 밀리지 않는 거고 오늘 장에서 보니까 자 기관들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를 해줍니다. 수량으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수량으로 기관들이 몇 주죠? 64,000주입니다. 연기금 64,000주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촥 올려줍니다. 자, 다음 주에도 상승 분위기 도출되면서 주가 그래도 이전에 박스권 장세에 해당하는 한 10,000원 중반 이후 17,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인 반등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거래량 터져줬어요. 상승 가능성이 있다 판단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루 이틀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네요. 그러니까 CTG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 조정 나온다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의견 드려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해보자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세실험입니다. 정말 잘 가죠? 쫙쫙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자, 주봉 보겠습니다. 2011년 바닥부터 4,000원, 3,000원대부터 해서 25,000원대까지 지금 6배인가요? 2년 반, 6배 올랐네요. 2년 반 만에. 최근 흐름도 다시 살펴보자면 조정도 거치지 않고서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잘 갑니다. 오늘장 수급에서도 정말 많은 물량 외인들이 담아줍니다. 최근에 수급 좀 체크해 볼게요. 근데 수급은 어떻죠? 기간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죠? 수급이 좀 바뀌고 있긴 한데 많은 물량이 확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냥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그냥 계속 천천히 주가를 끌어올려 갑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은 팔고 나가요. 개인은 파란색이죠. 개인은 팔고 나간다고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주식을 위로 올려주는 힘입니다. 개인이 팔고 나가면서 외인과 기관들이 엇갈려 가면서 매수를 해주는 포인트. 나쁘지가 않습니다. 더 갈까요? 더 갈 수 있지만 매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흐름이 이 포인트를 따라가죠. 그렇죠? 참 잘 맞아떨어집니다. 여기 바닥 포인트, 바닥 포인트, 바닥 포인트 나왔어요. 고점 포인트 어디입니까?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들고 올려보자면 여기 고점 포인트, 그쵸? 고점 포인트, 고점 포인트, 슈팅.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입니다. 여기 내려오면 제가 매수 사인 드릴 수도 있겠네요. 가격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여기 몇 포인트는 과연 얼마입니까? 손을 한번 그어볼게요. 22,000원
22,000원 초반대 정도 오면은 참 매수하기 좋겠네요. 그렇죠?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 종목 지금 요즘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조심하라고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좀 할게요. 보겠습니다. 유진테크 1042님 유진테크 매도 시점 놓쳐서 고민 중이십니다. 22,400원. 자, 너무 이제 고점에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400원이시면. 자, 유진테크는요, 전형적인 흐름이 있어요. 레벨업 한 이후에 보면요, 22,000원대부터 23,000원, 4,000원대는 고점 구간으로서 그냥 매도가 매년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쵸? 그쵸? 좀 더 크게 볼게요. 바닥 포인트로서 인식이 됐던 구간들은 이제 여기였고, 이 정도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부터 라인을 그려볼게요. 요런 그림 나온다고요. 어디까지 밀릴까요? 여기까지 밀렸다가 올라와 있죠? 지금 비중이 아까 보니까 잠깐 볼게요. 비중이 15%.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거를 제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여기 좀 밀릴 것 같아요. 내려왔다가, 그리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온다면 17,000원까지, 16,0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하이닉스가요, 보니까 좀 밀려요. 좀 밀립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밀립니다. 그쵸? 소폭 밀리는데 밑꼬리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해요. 근데 오늘 장 수급에서 보자면 하이닉스 외인들 매도 나갑니다. 이거 하이닉스 외인 매도 나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외인 매도 많이 나간다고요. 외인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하이닉스 누가 올렸습니까? 외인이 올리다가 외인 매수 주춤거립니다. 기간 매도 나오죠? 하이닉스도 서서히 팔 때가 온 종목이에요.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종목이라고요. 그럼 유진테크가 갈까요? 안 간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진테크 조심하셔야겠죠? 네. 말씀드린 포인트 잘 기억을 하시고 대응해 주시고 지금 120선 지키는데 이거 깨고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나는 괜찮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조정 나왔다가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STX SKC라고 하시네요. 네, SKC입니다. SKC는 매수가가 33,250원이시고요. 6876님 이제 문자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매수가 부근이신데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급등을 했죠. 수요일날 급등하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잘 올라갑니다. 화학주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LG와 롯데케미칼, SKC 다 말씀을 좀 자주 드렸었는데 자, 큰 그림의 흐름에서 보자면 보세요. 이 주봉인데 2011년 유럽 때 위기 그리스 사태 이후부터 해서 주가 흐름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땡겨보자면 바닥 포인트가 그래도 2013년 바닥 확인하고 2014년 바닥을 확인합니다. 자, 뭐랑 굉장히 좀 흡사한 느낌이 납니다. 롯데케미칼과 굉장히 흡사해요. 2013년 중반 바닥 확인하고요. 그쵸? 최근 바닥 확인합니다. 그쵸? 같은 포인트라고요. 그럼 SKC도 뭐 등락폭은 틀릴지언정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폭은 작더라도 이 친구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라고요.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일봉으로 가서 그럼 지금 흐름에서 이 올라가는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얼마까지 과연 봐야 될까요? 여기 포인트에서 고점 포인트만 라인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고점 포인트 라인 정도. 여기서 바닥 포인트 잡혔고, 그쵸? 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올려보자면, 다음 포인트, 여기 1차 포인트가 요 포인트고요 2차 포인트 라인은 하나 더 선을 만들어서, 고민을 해보자면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요 정도 포인트 잡자면, 다음 포인트 라인은 요 포인트 되겠네요. 얼마죠? 이게 라인으로 생각해보자면, 선을 그어보자면, 3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홀딩을 해보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서 대응해 보시는 거, 기다려 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상담 많이 했는데, 상담 말고요. AS를 좀 해드릴게요.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도네프라코어 3%. 뭐 괜찮아요. 로만손 조금 밀리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광동제약 오늘 장에서 안 빠지고 잘 가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좀 밀리지만,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에요. 다시 갈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현대제철, 네. 뭐 오늘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움직임 굉장히 좋고요. 포스코 ICT 어제 종가 매수 사인 드렸는데요. 지금 1% 올라가네요. 0.2%가 아니고 1% 오르고 있어요. 네, 정말 잘 가죠? 이게 저기 1시 반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말 잘 가요. 여러분, 고민이 되시나요? 제가 지금 오늘 추천주, 지금 동시효과인데, 두산프라코어가 0.4% 올라가고 있고요. 로만손이 0.8% 빠지고 있고요. 광동제약 보합권, 한국타이어 2% 빠지는 걱정 없죠? 그리고 현대제철 보합권, 포스코 ICT 올라가면 1% 올라가고 있어요. 자, 잘 갑니다. 왜 그렇죠? 이 종목도 왜 가는 거죠? 여러분, 실적 플러스 수급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는 오늘 현재 수준의 주가 매수 가능합니다. 왜요? 제가 시장 되게 빨리 봅니다. 스마트 그리드 얘기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스마트 그리드 얘기 나오면서 포스코 ICT 주가 수직 상승합니다.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아시겠죠? 없으신 분들은 10% 매수 원칙 지켜주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오늘은 추천주가 아니죠. 관심주. 죄송합니다. 관심주가 없습니다. 대신에 공개 방송에서 3시부터 제가 3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 3시 10분부터 4시까지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서 요 종목도 같이 한번 체크해드리고 다음 주 뜨거운 종목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뜨거운 종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도 공세에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